네,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 강연은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미래, 자산 접근과 디지털 융합이라는 주제로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득입니다. 네, 이 30주년, 이 성동 30주년인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 축하하는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제가 94년 1월 1일부터 이 장애 분야에 일을 시작했거든요. 저도 30년이나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서 그때 은평에 있는 서부장애인복지관이라는 데서 일을 했는데 그때 막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그 성동이 바로 직전에 개관한 12월에 개관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30년이기도 하고 해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30주년을 맞이해서 이게 사실 제가 속속들이 이 과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30주년 관련한 말씀을 드린다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또 전문가분들이 말씀 나누시는 약간의 배경을 좀 마련해 드리는 정도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제목 이야기는 조금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미래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래서 자산 접근과 디지털 융합 뭐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제 이게 왜 이런 것이냐는 이렇게 좀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동이 걸어온 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은 지난 30년을 돌이켜볼 때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관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로 갈까? 뭐 이런 스토리 전개를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성동이 걸어온 길은 앞에 영상에서 다 잘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중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히스토리고요. 이걸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요.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만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는 저에게는 약간은 좀 덜 익숙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마 이따 안기덕 박사님 토론하실 때 좀 더 잘 정돈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을 4단계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그래서 1세대는 보시는 것처럼 가족, 아동, 청소년, 노인 이렇게 인구 분야별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체제였다고 하면 2세대 2004년부터는 이제 가족 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지역사회주의 지금하고 좀 비슷한 모양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는 2013년부터 지금 이제 3대 기능이라고 이른바 이야기하고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이게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이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지역 밀착 이게 보태지면서 사회복지관의 모습을 구성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래의 그림은 서클 오브 스포트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잡아봤는데 이건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1세대, 2세대, 3세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요 가운데 그림을 중심으로 양쪽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담겼는데요. 이것도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고요. 3세대는 3대 기능의 지역 밀착. 그 다음에 이제 4세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그냥 저희 생각일 수도 있고 아마 오늘 논의하시면서 이제 어떤 방향이
적절한 예측일까는 아마 좀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지금 3대 기능이라고 하는 요 기능은 아마 상당히 오래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3대 기능의 목표가 뭘까? 이게 3대 기능이 각각의 목표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3대 기능이 어떤 하나의 목표를 지향할 것일까? 뭐 이런 질문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이 3대 기능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정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는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제가 어디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지금 이제 복지관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림이고, 그래서 이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로는 그 지난 30년 동안에 사회복지관이 해야 될 많은 영역들이 제도화됐거든요. 이를테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겨서 노인요양 기능을 제도가 수행하고 있고, 노인 맞춤형 돌봄 이런 제도가 생겨서 그 기능은 또 따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난 30년 동안에 일종의 돌봄 기능은 대부분 다 국가가 제도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그 돌봄 기능이 아닌 지역에서 중요한 기능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고립 가구가 많아지고 이제 그 고독사 문제가 이제 국가적인 아젠다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외로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그 세계적인 숙제이기도 하고, 이런 기류를 본다고 하면 결국 사회복지관이 해결해야 될 그 핵심적인 숙제는 그렇게 그러니까 현상이 관계를 계속 밀어내는 이런 그 상황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아마 숙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관계의 차원을 이 원안에 보시면 가족과 같은 1차적인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나 가족 관계가 아닌 그런 친밀한 관계들은 어떻게 또 만들고 지원할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에 있는 각종 활동이나 이벤트나 행사에 어떻게 더 많이 참석하도록 지원할 것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국가를 통한 서비스를 받거나 정보를 받는 이런 계약적 거래를 얼마나 많이 가지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사회복지관의 역할이 될 것이고, 이거를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 사례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지역사회 조직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모델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복지관으로 가보면 장애인복지관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큰 틀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의 히스토리도 1, 2, 3, 4세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영상 처음에 30년 전에 환경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 보시면 이게 이제 장애인 복지 사업 안내라는 책자를 카피해서 사진으로 이제 캡처해서 올린 건데요. 제가 91년부터 지금까지 그 정부가 발행한 사업 안내 책자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골라서 좀 찍어봤는데 1세대 92년, 93년, 94년에 장애인 복지관의 조직 체계입니다. 이 이름 되게 좀 친근하죠. 사무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아마 개관하셨을 때는 사무장이었을 것 같아요. 사무장이었습니까? 네, 사무장. 94년까지 사무장이었는데 규정을 위반해서 사무장이라고 부르셨는데. 네. 그리고 이제 상담 지도과 이런 말들이 참 지금 들으면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이게 1세대 버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조건에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세대 이건 이제 단위별로 체제를 보여주는 거고, 이게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뭐가 강조되기 시작했냐면 옹호, 권리 이런 말들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사업 안내 2013년에 이제 사업 안내에 권위, 옹호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대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금년에 지침이 바뀌었고, 그래서 사실 지침이 바뀐다는 말이요, 이게 제가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던데, 장애인 복지 사업이나 어떤 정부의 지침이 바뀌는 것은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가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대부분 할 만큼 익숙해졌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지침을 만드는 과정은 아무도 반대가 없어야 지침으로 되더라고요. 아무도 반대가 없다는 뜻은 정부의 장애인 복지관이 대체로 요 틀에 동의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침은 2023년에 바뀌었지만 이런 형태의 복지관 운영 체제는 아마도 지금부터 한 10년 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파악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의 4세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보시면 가운데는 똑같죠. 이 가운데 기능은 똑같을 것 같아요. 이제 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똑같고, 다만 이제 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은 수단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 복지관은 그 장애 당사자 개인에 대한 지원에 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관보다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서 어떻게 관계를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치료와 컨설팅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그런 그 중개 서비스와 치료 서비스를 통해서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다음에 나활동, 행동 지원, 직업, 가족, 사례 관리, 지역사회 중심 지원 이런 수단들이 어떻게 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냐. 이런 틀로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 화면은 제가 어제 새로 넣어가지고 보내드린 거라 여러분 책자에는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관의 마지막 화면하고 장애인복지관의 마지막 화면 책자에는 없습니다. 이거 뭐 자료는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려주셔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미래를 어떤 축으로 잡을 수 있을까? 이거 사실 뭐 우리가 이 축을 제가 이제 뭐 자산 접근과 디지털 융합 이렇게 잡았는데, 근데 왜 이거냐 하면 사실 뭐 딱히 이거가 맞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할 뭐 아주 분명한 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큰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마 이렇게 될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지만 이 근거가 충분치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게 꼭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자산 접근과 디지털 융합이라고 하는 게 상호 시너지를 내면서 뭔가 우리의 새로운 기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산 접근은 뭐 이게 자산 접근은 이게 그 영어로는 asset based, 그러니까 뭐 가진 것 중심의 접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돈으로 따졌을 때 자산이 많다, 그럼 돈이 많은 거죠. 뭔가 많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이 이 자산 접근은 우리가 복지 서비스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전달할 때 사고의 출발을 니드, 이렇게 뭐가 부족한지에서 출발하기보다는 뭐가 있는지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 이런 좀 사고의 전환을 요청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산 접근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 중심과 지역사회 중심을 결합시키는 방법이다.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런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정의하는 추세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의 뚜렷한 그 변화의 강조점의 추세를 보면 어떤 게 포착되냐면 과거보다 훨씬 그 당사자 중심, 이용자 중심, 주민 중심 이게 강조되거든요. 그리고 그 개별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복지관의 그 편제도 사회복지관은 이를테면 사례관리 기능, 장애인복지관은 개인별 지원 계획 기능, 이런 것들이 다 개별성을 어떻게 강조할 것이냐, 존중할 것이냐 이렇게 가는 이제 트렌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큰 축의 하나는 뭐냐면 과거의 치료교육 중심의 접근에서 개별화 접근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축은 또 뭐냐면 그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 언젠가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지역사회 기반, 지역사회 중심 이 키워드를 또 한편에서 되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두 기둥 같은 게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개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지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이 두 기둥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이냐가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공히 이제 고민하는 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개인에게 어떻게 개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잘 하고 그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잘 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역 사회가 어떻게 좀 더 따뜻하고 통합적으로 변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처음에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 일할 때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잘 합시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우리 지역이 장애 친화적이고 장애 당사자들과 잘 지내고 또 주민들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 말이 다른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한참 해보니까 같은 말입니다. 이게 왜 같은 말이냐면 한 사람의 개인별 지원이 정말로 풍부하고 본인에게 만족하려면 지역사회가 같이 해주지 않으면 그 개인의 풍부한 지원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여지는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 둘이 합쳐지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시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의 경도를 보시면 개별화 접근과 공동체 접근의 교집합이 점점 커지는. 그리고 이게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완전히 일체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자산 접근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하는 자산 접근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융합인데요. 이 디지털 융합은 사실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상당히 찬반이 있는 주제입니다. 이제 성동은 좀 선도적으로 이 일을 했고, 그 다음에 피우다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요. 현장을 제가 평균적으로 다녀보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1번은 뭐냐면 우리 복지 서비스, 사회 서비스 이거 따뜻한 서비스인데 이게 어떻게 기계가 들어올 수 있을까? 기계는 차가운데 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종의 거부죠, 그죠? 여기에 대한 거부의 분위기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흐름에서는 실제로 해보니까 성과나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들과 온라인 소통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다. 이게 압도적 우세였다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요즘 현장의 반응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더 낫기도 하다, 더 좋기도 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디지털을 활용하는 게 우리가 이전에 하던 서비스를 대체한다가 아니라 이전에 하던 서비스에 뭔가 양념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그 매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요새 이런 표현을 쓰는데 디지털 기술이 복지에게 사람에게 정말로 유익할까? 또 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디지털 기술 하면 되게 그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는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디지털로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활용하는 이런 성과들을 보면 이게 이전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했을 때보다도 기존 서비스와 잘 결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낸다. 이렇게 리포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디지털 활용은 이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마도 한 1, 2년 내에 고정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로 달라지고 있냐면 우리 복지에 들어오는 기술은 그 다른 산업 분야보다 훨씬 후반이거든요. 로봇이든 그 AI든 여러 첨단 분야들이 복지에 뭔가를 적용하겠다 생각했을 때는 전 산업 분야에 이미 다 공유하고 난 뒤에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기술 개발을 하기 시작하면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죠. 이미 기술은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눈높이의 그 기술에 근접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GPS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사회 자산이라고 하는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앱을 통해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만들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옛날에는 복지관의 복지사들이 자기가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다면 이게 앱 기반이 되면 개인별 지원의 그 지원 당사자도 앱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정보를 볼 수 있고 변화를 볼 수 있고 또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고 쌍방향으로 되는 거죠. 이런 그 앱 기반도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그 자폐성 장애인들이 가상 세계에 이렇게 잘 적응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매우 그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발굴할 만큼 되게 좋은 그런 장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점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시민옹호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뭐 사회복지관도 아마 이제 이 시민과 그 복지관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남 이런 거를 주선할 때 이게 오프라인의 만남이 이제 그 주가 되긴 하겠지만 사실 메타버스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섞어주면 훨씬 흥미로워지고 재밌어지고 뭐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디지털 융합도 자산 접근과 하나의 두 축을 이루는 이런 그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접근에 대해서 이제 소개할 텐데요. 이제 이 자산 접근과 디지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1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5분씩 끊어서 자산 접근 5분, 디지털 5분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접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 중심과 지역사회 중심을 어떻게 밀착시킬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런 고민이고요. 이거는 이제 장애인 복지관은 특히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복지관이 하는 그 전통 모형, 과거 모형, 또 현재도 하고 있는 모형은 저쪽이라고 하면 저쪽 그 왼쪽에 우리가 그 아마 그 성동장애인 복지관도 이렇게 진단 판정 이런 기능도 복지관이 보유하고 작동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중심 접근 뭐 이런 것도 따로 이 하나의 기능으로 작동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반 지역 조직화 이것도 작동시키고 있고 아마 사회복지관도 이름은 다르지만 패턴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별 지원과 그 지역사회 접근을 최대한 교집합을 최대한 그 넓힌다고 했을 때 이 서비스 체계와 절차를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는 게 필요하고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이 하나로의 통합은 뭐냐 하면 이걸 자산 기반이라고 이름을 붙이던 그래서 훨씬 더 포괄적이면서도 유연하면서도 그 과정의 프로세스 속에 개인과 지역사회가 이렇게 융합되는 그런 절차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런 절차가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지역사회 접근의 어떤 표현 형태도 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라고 하는 게 이 사회적으로 뭔가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기 자조 모임과 같은 것, 또 이용 허브 개발 같은 거는 지역 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거나 취약한 사람들을 이용을 매제하고 있다면 그 이용을 독려하고 개발하고 하는 이런 그 차원에서의 이용 허브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클 만들기, 동아리 만들기 뭐 이런 거라든지 옹호 그룹 만들기, 옹호 그룹은 대표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시민 옹호나 이런 활동들이 이제 옹호 그룹 만들기. 그 다음에 동료들 당사자 동료들 중심의 자조 집단 만들기. 그 다음에 기관들 간의 역할을 잘 조정해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 만들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요 미래 모형의 틀에 용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기반으로 복지관이 운영된다 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그 사정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이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좀 아기자기하고 따뜻하고 덜 표준적이고 자연스럽고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게 맨 앞에 붙어 있는 대화식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개념이 우리는 사실 지침에 의해서 뭔가 인테이크 이런 용어로 표현되는 절차를 거치고 그 인테이크라고 하는 절차는 표준화된 그런 그 문서의 칸이 이렇게 있고 그 칸에 뭔가를 채워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끝났구나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인테이크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거를 해봤더니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데 어떨 때는 과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떨 때는 과소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도움을 드리고 지원을 하는데 딱 필요한 만큼의 정확한 정보의 질과 양을 얻는 데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확인하기를 그냥 대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 이 대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어세스먼트를 한다, 인테이크를 한다는 거는 책상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 끝 그러면 이제 완성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 형태보다는 누군가가 처음 오면 그 처음 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가 이 성동복지관이 카페라고 한다면 필기도구 없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 대화를 통해서 얻은 핵심적인 기록으로 남기고 그 기록으로 이분에게 지원하는 스타트가 충분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테이크라고 하는 딱딱한 절차를 통해서 얻는 정보보다는 이 대화식 프로세스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훨씬 더 정확하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리포팅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원 반응 협의 이렇게 쭉 가는데 요 과정은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그 큰 흐름은 이렇게 간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산 매핑하는 하나의 툴인데요. 이것도 요 화면만 좀 설명드려볼게요. 자산 접근이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그거 좋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매핑을 한다고 할 때 홍길동이라는 한 사람을 지원하는데 우리 기관이 보유한 거 말고 우리 성동 지역에 있는 여러 자산들을 뭐를 우리가 캐치하고 연결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할 때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산을 모색하는 자산 매핑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어떤 아동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 때 이 아동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어디를 탐방하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초대하고 이런 거를 설계할 때 여기에 필요한 자산이 뭘까를 차근차근 찾아서 이렇게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는 성동구 전체에서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전 사회복지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이 뭔지를 찾는 매핑도 가능하고 이제 각 목적에 따라 매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왼쪽에서부터 한 사람의 이용자를 위한 자산 매핑, 한 프로그램을 위한 자산 매핑, 한 기관을 위한 자산 매핑, 한 지역을 위한 자산 매핑. 그리고 이 자산 매핑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이게 주민 주도적 자산 매핑 방법, 기관 주도적, 주민 주도적이라 하면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뭐 위기 발굴을 한다라고 하면 지역 사회에서 위기 발굴을 위해서 어떤 지역의 통장님 5분과 위기 발굴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위기가 있는가를 찾을 때 그분들과 막연하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지만 이 주민 주도적으로 이 위기 발굴이라는 프로그램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위기 신호를 갖고 있는지를 지도상에 표시해 나가는 어떤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의 아주 다차원적인 자산 매핑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은 이렇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조그마한 프로그램실이어도 되고 카페 같은 데서 주민 5명 또는 뭐 복지관 복지사 3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산 매핑을 하는 절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지털 융합은요. 이제 핵심은 사실 지금 디지털 융합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핵심은 뭐냐면 현장이 얼마나 빨리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현장이 기술에 약간 압도돼 있어가지고 기술이 들어오면 현장은 약간 위축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을 때 뭐 로봇 하면 그냥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양상이 어떠냐면 로봇을 판매하고 제조하는 회사가 좀 더 주도적이 되고 현장은 약간 끌려가는 이런 형국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패하거든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해봤더니 로봇 하면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또는 뭐 무슨 뭐 AI 하면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이게 먼저 되고 이걸 어떻게 이제 구현할 것이냐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융합의 핵심은 결국 장의성이다. 장의성은 뭐 자신감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디지털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하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은 멀티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유연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기술의 기본 과정은 이 기술을 가져오면 고립이 늘어나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기술을 가져오면 연결이 촉진된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원칙.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는데 시험자들이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관점을 바꿔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당사자들에게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냐. 사실 당사자들이 디지털 소외 이런 문제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자체나 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지금 굉장히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움직임이 있는데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이런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정규 서비스로 빨리 편입시키고 인정하는 이런 뭐 지침을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고 연구비 과제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이런 분야라고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 실천의 뭐 이른바 그 지원 기술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대면 베이스만 가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들어오면 화상회의에서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 화상회의에서 뭔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기술 기반하고 믹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잘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의 과정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지키느라고 좀 빨리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그 기조발제를 바탕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 자장이신 신은경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30주년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단국대학교 신은경입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는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크게 2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20대 때부터 뵙고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변함없이 선배로 존경하고 있는 김용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다고 해서 저도 현장 직강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던 게 또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94년도 1월 1일자 성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를 시작한 개관 멤버이자 사회복지사로 이곳에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30년 전에 아까 청계천에 30년 전의 모습이 그렇게 판자촌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가도로가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당시 초대 관장님이셨던 윤진기 모니카 수녀님께서 나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고
그 전문적인 일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셔라. 그러나 나는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어른들은 저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저도 50대 중반이 넘다 보니 그런 어른을 만나 뵙게 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그 훌륭한 전문가로 이렇게 저를 양성해 주시고 인큐베이팅 해 주셨던 그 수연님과 그 이 복지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김영득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김영득 교수님이 늘 자랑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내가 91년부터 장애인 복지 사업 지침의 원본 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자랑이신가 이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사진을 딱 찍어갖고 갖고 오셨는데요. 이걸 지금 누구한테 파일로 요청한다고 이걸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정말 귀중한 자산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김영득 교수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철학과 원칙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그 환경의 변화에 장애인 복지라고 하는 것이 이 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사회복지에서 하는 그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그 컨셉으로 언제나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셔도. 예, 그래서 부분들을 디지털 융합 이런 이제 주제로 다시 한번 또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요. 근데 그 안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디지털 융합과 VR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차갑고 딱딱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매우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시간 관계 때문에 아쉬웠던 게 여러분들 책으로 22페이지에 자산 접근 실천의 자산 매핑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참여 인원이 한 10명에서 12명으로 이걸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게 휙 지나가셨는데요. 김영득 교수님의 장점은 이 워크샵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참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 지역복지팀이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 멤버들이 이걸 진짜 한번 워크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하시면서 김영득 교수님의 자문을 또 구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의 내용 부분들은 그러하고요. 이제 굉장히 소중하게 오늘 토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요. 복지관에서 아주 잘 구성해 주셔서 지역 관계자 2분, 복지 전문가 1분, 현장 전문가 2분 이렇게 모시셨습니다. 아까 인사하셨지만 그래도 토론을 시작하면서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의회 의원이신 장지만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종로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님이신 김은영 관장님 모셨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신 안기덕 복지전문가님이십니다. 옥수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신 권기현 관장님이십니다. 성동구청의 복지정책과 과장님이신 정은숙 과장님이십니다. 네, 지금부터 이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시간 관리를 하는 사람인데요. 몇 분을 드려야 되나 이러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신 거예요. 모르는 채로.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계속 서서 뒤에서 8분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8분이면 되지 8분! 이러시길래 8분이면 되겠구나. 네. 그래서 8분에 한 분당 8분씩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혹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크를 장지만 의원님한테부터 넘기겠습니다. 먼저 30주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에 또 절반 정도는 제가 현장에서 뵀던 분들 같습니다. 여전히 현장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좋은 뜻입니다. 제가 성동장애인복지관 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한 15년 근무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되게 관심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복지관이 아니라 정말로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 나가서 공동체 업무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간 협력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주거지 주변이 생태 환경을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되게 좀 깊이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동구청에서 서울의 25개구 중에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제가 최초로 그 업무를 만들었습니다. 공동체 업무, 민간 협력 업무, 시민 참여 업무 이런 업무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성동구에서 민간 협력 추진단장으로 제가 한 6년 정도를 일하다가 작년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성동구에서 의원이 지금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성동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면서 관장 수녀님께서 제가 밖으로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밖에 있어서 사무실에 거의 들어오지를 않았는데도 관장님께서 굉장히 편하게 저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의원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전 주제가 디지털 우리 기조 강연 많이 교수님 하셨지만은 저한테 의뢰했던 원고가 그 장애인 복지관의 미래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장애인 복지관 떠난 지가 8년이 돼서 장애인 복지관의 미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어서 좀 편하게 부담 갖지 않고 제가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있을 때보다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업무를 담당했을 때 그리고 의원이 돼서 오히려 더 저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해서 더 체감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미안하게도 선배, 동료, 후배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 만날 때마다 제가 좀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못해서가 아니라 함께 고생했던 그런 생각이 났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미나 주제에 걸려서 ICT 관련된 것은 저는 당연히 100번, 1000번 말해도 그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는 기조강에서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얘기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장애인복지관에서 기획부장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 11월 달이니까 이맘때쯤 되면은 매년 고민하잖아요. 세상은 많이 바뀌었을 것 같고 내년 때 우리 복지관은 새로운 것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을 할까 되게 고민하고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고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의 지역에서 만나는 장애인분들 보면 제가 나이를 먹은 만큼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더 들었다는 것 뿐이지 10년, 20년 전에 만났던 분들을 복지관에서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제가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은 제발 새로운 정책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들한테 약속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장애인분들한테 우리가 지역사회 통합, 자립생활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했던 것들 그걸 정말 진실되게 좀 접근해달라는 거였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접근하는 태도를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다 보니
우리 복지 종사자들이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던 방식들이 나한테 도움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이제는 물어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태도 접근에 대한 부분을 저는 매년 고민해서 고민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6년 동안 그 시민 참여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제가 복지 종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주변을 둘러보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역사회는 이제는 공무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적십자사, 새마을, 그런 직능단체 이런 단체들이 아니고 정말로 동네를 사랑해서 등장한 새로운 시민사회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복지종사자들은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장애인분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을 보면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좀 직시할 필요가 있겠다. 복지 예산을 결정을 하고 마을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선 실천 정책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건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 제가 보면 지난 5년간 뭐 시민 참여 그리고 공동체, 주민자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직능단체 그런 단체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동네에 필요로 하는 정책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정말 많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5년간 최근 우리 성동구에서만은 한 2만 명 정도의 새로운 주민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2만 명 정도가. 그 2만 명 정도가 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마을을 위해서 논의를 하고 그건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결정하는 단계만 횟수를 제가 세어봤더니 1년에 한 500회 이상을 하더라고요. 500회 이상을요.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마을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살아가는 마을의 정책을 결정을 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또 중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500번 이상 논의하는 구조 속에 장애인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만 명 속에 500번 이상 의사결정하는 지역의 구조 속에 장애인분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첫 번째는 저는 장애인 스스로가 이 공동체 문화에 있잖아요. 새롭게 등장한 시민사회 이 문화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롭게 등장한 시민사회, 굉장히 성숙된 시민사회죠. 근데 이 시민사회 분들이 약자를 위한 배려에 대한 문화는 굉장히 성숙되는데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해서 함께 동등한 눈높이에서 논의를 하고 함께 결정을 하고 그 정도까지의 파트너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복지종사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 보니까 우리 관장님께,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좀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적십자, 새마을, 민주평통 이런 분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마을을 위해서 동네를 위해서 지금 등장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관들은 그 시민사회 새롭게 등장한 분들에게 접근을 못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복지관 장애인분들도 이렇게 왜 2만 명 중에 500번의 토론에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제가 아픈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500번 이상의 논의정에 장애인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역사회 동네 의사결정 구조를 하는데 장애인복지 정책 예산을 결정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서 논의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회복지 종사자도 전혀 보이지가 않은 겁니다.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고 복지 종사자도 보이지 않은데 장애인과 지역사회와 비장애인과 그 연결고리를 누가 만들어줄 것인가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태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서서히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역의 봉사 모임들이 이제는 복지관에 와서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동네 스스로 봉사 모임을 만들고 지역에서 스스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정책, 동네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 것인가? 장애인 복지관에 와서 같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해서 말씀드렸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실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장애인 복지관에 와서 지원하고 협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장애인 복지관이 지역사회에 어떤 식으로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 20년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년 반복을 하지만 저는 태도,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한때 그 복지관 저도 근무할 때 복지관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직업재활, 교육재활, 의료재활은 뭐 해당 영역으로 분리될 것이고 남아있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익옹호, 지역사회 통합 이런 업무라고 저는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지역사회 옹호, 자립생활 이런 업무가 주 업무가 되었다고 봤을 때 누가 그 업무를 할 수 있을까? 나머지 남겨져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중에 어떤 능력으로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되게 고민을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거의 이제 시간이 돼서 좀 마무리를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반도 못했는데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스스로가 제가 반성을 해보면 좀 솔직한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지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을까? 저는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없어도 장애인복지관을 통하지 않아도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솔직하게 지원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을 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민간 위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시설 위탁과 사무 위탁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복지 시설을 위탁받는 법인에서는 성동복지에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복지 법인들은 시설 위탁에 너무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설에 대한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가서 구청에 있을 때 제발 열심히 사용하다가 부서지면 다시 해달라고 하시죠. 그걸 너무 아끼지 마시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에 대한 개념 어깨에 이제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위탁받은 이 시설을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아니라 많이 사용하게끔 이용이 아니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복지관들이 이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복지관 다닐 때 일본 연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 회관을 계획을 함에 있어서 위탁받은 법인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모여서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 전문가가 제시해서는 우리가 효과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전문 가이드가 안내를 해주면 되게 편하게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힘들어도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갔다 왔을 때 남는 것처럼 장애인복지 실천이 이제는 전문가들이 준비해서 그런 실천이 아니라 정말 장애인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좀 느리더라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저는 장애복지가 전문가의 시대에서 당사자의 시대로 다시금 저는 전문가의 시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후자의 전문가는 앞서의 전문가가 아니라 당사자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자의 전문가는 우리는 충실하게 그동안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후자의 전문가는 우리가 당사자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아마도 실천하는 방법에서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기획할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하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더 이상 전문가가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의 힘에 의해서 정화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한 1분 시간 더 줄 수 있습니까? 네. 수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제는 복지관에 찾아가자 그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예를 들자면 청소년 왕따 문화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게끔 할 것인가? 그러면 그 집단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역할을 부여하는 게 이 왕따 문화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가 되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아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많은 그 구성원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했을 때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있을 것인가? 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연결고리를 지금의 방식의 장애인복지 종사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왕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제가 선거를 치를 때 제 홍보물 맨 앞줄에 썼던 2줄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자를 위한 정책은, 가장 좋은 정책은 약자도 아닌 사람도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할 때 비로소 그 약자가 그 집단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으면서 사회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선거 때 제 페이지를 하면서 지금도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8분 토론 시간을 제 기억에 의하면 장 의원님이 제안하셨던 것 같은데 네, 뭐 아마도 장 의원님께서 여기 복지관에서 2001년부터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또 친정에 오시니까 주문이 풀리셨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에 어떻게 장애인 복지관과 이런 곳에서 그 링크의 역할들을 해줄 것인가, 아마 이 부분들이 굉장히 목말라서 열심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우리 김은영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개관 30주년 기념 세미나에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인데요. 김영규 교수님과 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94년 1월 1일부터 일을 해가지고요. 사실 30주년이 저의 30주년이기도 해서 이렇게 개인의 그 30주년을 성동과 함께 의미 있게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하였습니다. 네. 자산 접근 지역사회 밀착과 사람 중심 접근의 통합, 이런 주제로 처음에는 주셔서 지금 좀 바꿨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장애인 복지관의 미래와 역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장애인 복지관의 미래와 역할이 되게 어렵잖아요. 저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고민하면서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 라는 맥락으로 좀 고민하고, 그 과정에서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자료를 먼저 봐서 읽어보면서 굉장히 많은 학습의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옆에 제가 원고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 사회 모델 지역사회 접근. 네, 이 얘기를 장애인 복지관에서는 거의 그 김은숙 교수님께서 2017년 서울 연구부터 시작할 때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 이 모토를 가지고 전국의 장애인 복지관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해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올해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와 서울시 장애인복지 사업 안내가 변경이 되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 차원에서 장애인복지관 역할의 미래방안 모색 연구라는 것도 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이거 개정 과정에서 제가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전국에 있는 다양한 복지관들의 실무자분들을 만나보면서 장애인복지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위치에 우리가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우리의 이용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은지 상황에 따라서 정말 복지관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강조했던 부분들은 유연한 적용입니다. 저희 서비스 영역에 7대 영역의 그 서비스 중에서 핵심 구성 요소들을 잘 조합해서 우리 복지관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저희 복지관도 올해 내년도 사업을 이제 그 7대 영역으로 나누고 핵심 구성 요소들을 조합을 하는 과정을 직원들하고 지금 열심히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교수님 말씀대로 네, 저희 지금 장애인 복지관의 상황은 2017년부터 이미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사업 안내는 지금 바뀌었지만 많은 복지관들이 한 2세대 사업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동그라미에 있는 지금 2세대에서 이제 미래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복지관의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얘는 어쨌든 장애인 복지관이 그래서 정말 미래 앞으로 계속 무엇을 잘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해본다면은 뭐니 해도 이제 저희는 사람 중심 실천의 확대와 강화겠죠. 장애인 복지관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사람 중심의 실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은 이때까지 다양한 그 지역의 욕구에 맞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이 이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런 복지관은 전문 인력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렇게 좋은 건물도 있고 지역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좋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곳이 장애인 복지관이잖아요. 이런 저희 복지관에서 정말 우리 복지관이 제일 잘할 수 있는 또 서비스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지역의 장애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기능은 당연히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전달체계가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꼭 복지관이 하지 않아도 다른 전달체계에서도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는 것들은 과감히 좀 없애가면서 복지관만이 좀 잘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모든 복지관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서울에서는 챌린지 사업일 수도 있고요. 중고령 장애인분들 좀 더 장애가 이렇게 좀 중한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또 뭐 성동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보조기기 사업일 수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기능을 유지하되 정말 복지관이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개별 장애인분들의 삶터 중심의 사람 중심 실천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나는 우리 지역의 장애를 가진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시는데 정말 혹시 어려운 부분들이 없는지를 잘 살피고 그것들을 함께 계획을 세우고 또 함께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해보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나가는 그래서 지역에 계시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복지관을 생각할 때 그냥 개별 프로그램, 그룹 프로그램 하나 내가 여기 이용하는 곳이야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좀 이런 상황에서 복지관에 가면 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상담을 오셨을 때 저희가 정말로 그분의 자산과 우리의 자산을 잘 매핑해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지역 안에서 당신들의 좋은 삶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를 잘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또는 사람 중심 실천 영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지역 중심의 적극적인 실천이 있겠죠. 지역사회 밀착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정말 이런 적극적 실천이 무엇일까? 실제 장애인 복지관들이 이때까지 안 한 게 아니에요.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그 보편적인 통합환경조성 사업들을 모든 복지관들이 많이 해왔거든요. 특정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장애 이해 교육도 많이 하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축제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곳들은 조례 개정도 하고 무장애 마을 만들기 사업들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업들을 해왔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지금부터는 무엇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만나는 당사자와 함께 또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가 좀 더 강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이 그냥 어떠한 불특정 다수의 지역 주민 대상이 아닌
내가 만나는 당사자와 함께 가는 거죠. 당사자의 삼터 중심의 지역사회 밀착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당사자 분들하고 이웃을 연결하는 거, 내가 만난 당사자분의 이웃을 연결하는 거, 또 그 이웃분들을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옹호원 교육을 함께 하는 거, 또 당사자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장애 이해 교육을 하는 거, 또 당사자분들이 원하는 혹시 뭐 필라테스 학원이 가고 싶다 할 때 함께 찾아보고 그곳을 잘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 이런 등등의 일들이 아마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일들이 아닐까. 그런 과정에서 당사자분이 가고 싶은 지역의 카페를 갔는데 당사자분이 읽기 어려운 게 있으면 AAC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분이 가지고 싶은 어딘가를 가는데 안 받아주신대요 한다면은 그 학원에 가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해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구조가 뭔가 부족하다 싶은 그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노력의 범위가 조금 더 확대돼서 지역과 연대해가지고 무언가 정말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은 지역에서 조례를 바꿔보는 일까지 하는 일들, 이 과정 속에 당사자분, 내가 만나는 우리 지역의 당사자분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마 지역사회 중심의 그러니까 지역사회 밀착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게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자산 접근이 아닐까. 그래서 당사자분과 당사자의 개별적인 어떤 그 바램과 또 지역의 공동체 접근의 교집합이 지금은 조금밖에 없다면 정말로 앞으로는 더 많이 커지는 그 교집합의 분위기가 많이 커지고 정말 이상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저희가 열심히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세 번째로 준비된 저희가 필요하겠죠. 당사자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 저희 직원들도 오늘 배운 자산 접근이 무엇인지, 사람 중심 패션을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우리가 교집합이 하나가 될 때까지 이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게 또 장애인 복지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냥 혼자서 막 그려보는 복지관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입니다. 지역의 1인 가구나 또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의 당사자분들, 또 지역에 장애가 있으면 어렴풋이 알면서 걱정하고 있는 어린 그 부모님들,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이 무언가 궁금하고 의논하고 싶을 때 인근의 장애인 복지관을 가거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연결하면 자산 접근 실천을 잘 실천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당신들의 좋은 삶을 위한 계획을 함께 만들고 지원의 과정에서 함께하여 언제든지 편안하게 당신들의 삶에서 중요하거나 필요한 것들을 의논할 수 있는 복지관. 그 과정에서 좀 더 복지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지원이 요구되는 어려운 당사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면 당사자의 바람을 잘 파악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좋은 삶을 지원하는 그런 복지관, 그리고 더불어서 가족과 지원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잘 안내하고 당사자의 좋은 삶을 만들어가도록 가족과 지원자들과 함께 배움의 기회를 만들고 당사자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마음을 헤아려 필요한 서비스를 잘 지원하는 복지관,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이나 디지털 공간에서 당사자 간 동료 모임이 진행되도록 돕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취미여가 그룹이 지역의 디지털 공간에서나 지역의 공방에서나 카페에서 모임이 진행되도록 돕고 옹호 그룹이 있어서 당사자분들하고 함께 거리 캠페인을 하고 지역 축제의 당사자 댄스팀이 공연을 하는 것을 주선하고 당사자가 다니는 일반 학급의 복지관 직원과 당사자가 함께 가서 이해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의 장애 관련 기관과 연대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드는 그런 복지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의 좋은 삶, 보편적인 삶을 함께하는 복지관이 우리가 꿈꾸는 복지관이 아닐까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밀착 사업을 정말 선두적으로 열심히 실천하셨던 우리 관장님의 고민이 담긴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여러분, 개별화 접근과 공동체 접근이 점점 융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요즘의 현대 사회에서 그것이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디지털 접근성이라는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으면, 저도 학교에 있는데
아무것도 키오스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물 한 잔도 사 먹을 수 없는 이런 환경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복지관에서 조금 선두적으로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으로 옵니다. 여러분들 16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2023년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시설 사업 안내의 조직도를 보니까요. 이게 아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 개발팀, 기획운영 지원팀은 있지만 전체적인 생애주기 조직표가 되어 있어요. 사실 30년 전만 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직역별 조직표였잖아요. 이런 조직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2000년도부터 생애주기의 조직이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할 때인데 김영득 교수님 쫓아다니면서 째려보면서 그런 조직이 가능한가. 그때는 그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담배를 피우실 때인데 우리가 가서 막 너무 힘들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조직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 듣고 계시다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20년 만에 이것이 사업 지침의 조직표가 되어지는구나. 예. 여러분들이 이끄시고 그것이 스트럭처를 바꾸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짜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게끔 이제는 디지털 융합이라는 걸 기관에서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이제 전문가분에게 우리가 좀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득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사회복지관의 미래와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안기덕 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30주년 행사에 부족한 데게 초대해 주셔서 먼저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사회복지관, 장애복지관은 너무 협소하게 제가 알고 있어서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덕 교수님이 워낙 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어서 사실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시간 너무 많이 잡아올 것 같아서 저는 자료 중심으로 매우 간단하게 짧지만 굵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네요. 36페이지 보시면서 굵은 글씨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복지관의 미래 및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서 좀 얘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먼저 보니까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는데, 저는 이제 그 사회복지관에서 2000년에 입사해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고, 그 당시에도 사실 그 사회복지관이 뭐 하는 데야 이런 정체성 논란에 휩싸였던 시기예요. 근데 지금도 제가 올해 하는 연구가 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 연구를 하고 있어서 20년을 훌쩍 뛰어넘는 세월이지만 여전히 이 기능이 뭐냐 역할이 뭐냐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복지관은 그 시대에 맞는 대응들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뭐 한국전쟁 이후부터 코로나19 간염병 시기까지 그런 역할들을 해왔고요. 정리를 해보면 사실 사회복지관은 항상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등장했을 때 제일 먼저 대응하는 역할들을 했어요. 그래서 고독사 문제, 사회적 일가구에 대한 대응을 어디가 제일 나서서 하죠? 복지관이 제일 나서서 합니다. 결국 시에서도 새로운 어떤 사회적 위기에 대응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조직이 결국엔 사회복지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회복지관의 이런 역할 때문에 특정 시기 단일한 과제로 복지관의 역할을 규정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노숙인 희망의 집이 있었어요. 저희 복지관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은 아시죠? 노숙인 희망의 집이 있어서 제가 주말에 당직도 서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항상 이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역할들을 복지관 항상 해왔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정체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보면 제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봤는데 복지관에 그 자원이 있으면 직접 제공을 해요. 없다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없으면 연계하거나
연계할 자원도 없으면 직접 자원을 동원을 해요. 개발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회복지관은 그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나 서비스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욕구 맞춤형의 이런 자원 서비스를 끝까지 찾아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역할, 즉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서비스의 이런 그 제공 방식의 특징 때문에 사실 사회복지관의 사회부사들은 굉장한 역동성을 요구받습니다. 예, 자원이 없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이 대상의 모호성 때문에 우리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예, 항상 복지관이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역동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문제 발견과 그 다음에 자원 발굴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예.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일에서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사회복지관이 이처럼 이제 사회적 약자, 사회적 취약계층의 먹고 사는 일, 돌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앞으로도 새로운 그 신사회적 위험과 더불어서 새로운 어떤 계층이 등장하게 되면 대응하는 역할들을 여전히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돌봄의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은 관계적 존재라는 점, 그리고 저희 자신을 돌이켜봐도 사람관계, 인간관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인 삶을 살 때 삶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예. 근데 최근 이제 사회적 고립이 문제가 되면서 이런 사회적 관계, 연결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산 조건 실천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바로 당사자의 주도성, 지역사회 참여가 이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최근에 중앙정부도 제1차 구독사 기본계획에서 이 사회복지관이 등장합니다. 사회복지관이 어떤 역할? 바로 주민관계망 형성 사업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핵심은 주민 간 관계망 형성을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을 안 하냐?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여러 모임이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 친분을 맺고 필요시 서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활동은 취향 중심, 욕구 중심의 활동입니다. 운동, 독서, 뜨개질, 바둑 등 여러 형태의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만나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복지관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방학골 복지관이라는 데인데요. 여기가 이제 시효를 굉장히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중요하게 여겼던 복지관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저희는 그 당시에 2000년 초에도 여러 모임들이 있었는데, 근데 항상 이 고민이 뭐였냐면 예컨대 생명직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텃밭을 통해서 뭔가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자라는 어떤 그 지향을 갖고 모임이 구성이 됐는데, 항상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텃밭 활동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뭔가 이 의미 있는 활동을 지역사회에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그렇게 텃밭 활동을 통해서 서로 친밀하게 지내고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의 그런 모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변화가 지금 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임 안에서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어떤 인식의 변화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 표 1을 보면 이웃관계의 5가지 형태라는 요 표를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제가 일부 보완하긴 했습니다. 이게 김재진 선생님이 한 걸 제가 약간 보완하긴 했는데, 예전의 시효적 방식의 접근에 있어서 중요하게 봤던 건 4까지 갔어요. 4까지. 그래서 제가 했던 주민조직화의 사례는 실제 독립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독립하고 동료로서의 아주 끈끈한 뭔가 이런 동료애가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주민 모임, 취향 중심의 모임은 이상까지 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심지어 1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면 생활복지 운동으로 인사하기 운동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1, 2, 3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복지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과제로 넘어와서요.
이처럼 이제 사회적 약자를 찾고 지원 및 지지하는 역할은 복지관의 역할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사회적 약자의 기준은 아마 계속 바뀔 거예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과 함께. 예를 들면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무조건 경제적으로 어려워야지 대상이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돌봄의 욕구가 있으면 경제적인 어떤 문제 여부와 관련 없이 이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죠.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기준은 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원 방식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죠. 새로운 신기술의 적용과 함께. 하지만 기준과 수단은 변하지만 지향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사자의 먹고 사는 문제와 더불어 지역사회에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느니,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느니, 이건 아마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또는 AI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인공시대에 확장된 문해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김재윤 교수님이 어떤 발제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진의 가치를 잃는 능력, 둘째, 소통하는 능력, 셋째, 관계 맺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챗 GPT에서 입력하고 나오는 출력되는 그 인포메이션이 다 정확하다고 착각하시는데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틀린 것도 꽤 있어요. 결국에는 그 진위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더 사람이 똑똑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 소통하고 관계 맺는 능력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디지털 기기, 인공지능의 활용이 얼마나 인간의 소통과 관계를 증진하는 도구로 활용될 것인가 잠깐 우리 김은두 교수님 언급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 덕분에 이웃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 온택트 상황도 있지만 사실 이 주민 모임에서 우리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모임에 나가기 낯설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요 사례들을 보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온택트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그러니까 온택트 상황에서 먼저 만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친분 관계가 쌓이면서 자유롭게 오프라인 모임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온택트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둘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좀 관계 중심 그리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기덕 연구위원님께서 아주 재밌는 특히 저도 이웃관계 5가지 형태 아주 재밌었어요. 여기 모르면 타인인데 아는데 모르는 척하면 왼수가 아닐까요? 좀 구분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 운전대는 인간이 잡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신 권기현 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옥수복장 권기현입니다. 우선 이제 첫 패널에서 이제 잠깐 나왔던 8분의 함께 대화한 장본인이고요. 제가 이제 왜 그 대화를 했냐면 사실 이제 외부에서 오신 교수님이나 다른 이제 관장님은 잘 모르지만 저희 이제 지역 사회에서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말이 많아요. 저도 사실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할 시간을 좀 다 뺏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불안한 심리와 또 이게 제가 순서를 보니까 때 끝에서 마지막이더라고요. 항상 패널로 참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주어진 시간보다 이제 좀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뒤에 이제서 발표를 할 사람들은 시간을 촉박하게 막 달려야 되고 말이 빨라지고 하는 경험을 몇 번 해서 올라오면서 또 우리 의원님한테 간곡한 부탁을 드렸죠. 오늘은 말 좀 적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제 촉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기조 발표해 주신 김용득 교수님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저는 알지만 김용득 교수님하고 이제 대학 동기 동창이 또 저희 성동구에 계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저하고 만날 때마다 항상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니는 말투하고 생긴 건 꼭 용득이하고 똑같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박수 치려고 크게 쳤죠. 저는 영광입니다. 저는 영광인데
많은 불쾌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래서 제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까 이 모니터 옆에 있었고 교수님 사진이 나와 있어. 지금 아니다, 자 저구나. 헷갈렸습니다. 교수님 사진이 나와 있었는데 왼쪽으로 짝짝 손톱 돌릴 때마다 막 섬뜩한 거예요. 왜 내가 저기 있지? 하면서 그래서 맨날 그분이 야, 이 진짜 용득이하고 죄송합니다. 용득이하고 그분의 동기의 말씀, 용득이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영광스럽게도 좀 비슷한 면이 많아서 정말 앞으로 더 존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지금 맨날 이게 마이크나 학교 수업을 하더라도 막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원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 읽고 마치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말아서 죄송하고요. 처음에 이제 그 성동복지관에서 의뢰를 받은 게 사실 올 초였어요. 되게 오래전에 의뢰를 받았어요. 그때 사실 제가 막 그때 학교 수업할 때라서 막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뭐 식사 장소 때문에 급하게 막 이렇게 가는 시간에 전화를 받아서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래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스케줄표를 보니까 성동 30주년 기념식 막 오늘 그래서 급하게 또 막 자료도 작성하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안기덕 박사님께서 챗GPT가 아직 불안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챗GPT의 재미를 들여서 많이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학교 수업에서도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 다음부터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본론 들어갈게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말씀을 너무 많은 사람들만 불러서 저희가 우리 옆에 분도 만만치 않은데 제가 빨리 저 원문에 충실하면서 원문을 또 다 저는 이제 읽을 생각으로 사실 왔는데 조금 더 축약해서 말씀도 드리고요. 또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것 같은 부분들은 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복지관, 성동장애인복지관 30주년 제 인사가 아니고요. 저희 감사 인사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자산 접근과 디지털 혼합에 대한 강연해 주신 우리 김용득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제들이 저도 이제 한 26년째 이제 근무를 저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만 이제 근무를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관 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무를 좀 해서 이 지역사회복지관의 변화와 나아갈 방향을 늘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또 시설장을 맡고 있다 보면 또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복지관의 역할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저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그 기조강연 주제가 저희 그 실천 현장에서 우리 지역사회복지관이 또 나아갈 방향이면서 또 목표 지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성동종합 성동장애인복지관이 성동구에서 이제 최초로 설립이 돼서 또 후발 복지기관들에게 크나큰 모범도 되고 또 많이 뒤에서 생겨나는 복지관들이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주신 점에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 주관적인 견해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관이 제목은 미래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주관적인 견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관이 앞으로 나갈 첫 번째가 이제 심리 사회적 지원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는 걸 겪었잖아요. 뭔지도 몰라서 처음에 왜 코로나가 뭐지? 저는 맥주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그 전에 사스하고 메르스를 겪으면서 코로나 이거도 금방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도 겁났고 겁이 나다 보니까 무조건 동세가 최선으로 생각을 했었고 모든 직원들 또 복지관 외부 단속들 우리 관리들 이런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놓친 부분이 이런 이게 원문에도 적어놨지만 이런 정서적인 심리사회 정서적인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간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사실
2020년 2월 달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었고 저희가 한 2, 3, 4, 한 4개월 정도 하다가 저는 이 심리 정서적인 지원으로 이렇게 막 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뭐 한 달, 두 달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대상자들이 홀로 계심으로 인해 가지고 제 2차적인 그런 코로나 같은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뭔가 좀 또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많은 정서적인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시기 때 또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신조어도 등장을 뭐 다들 아시겠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심리 사회적 그 지원들이 이제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사회적 현상, 어떻게 보면 현상이라고 병리적 현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미리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했다면 예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두 번째는 두 번째 하기 전에 그 책에 원문 나온 거 잠깐 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보면 이제 이 단순한 그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 사고로 사회 서비스가 단절된 상황에서 체계적인 심리학적 그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생각과 또 스트레스 요즘에는 뭐 스트레스 관리, 갈등 해결, 의사소통, 기술 향상 등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 개선으로도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회 문제 예방과 조기 개입이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그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또 커뮤니케이션 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적극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인공지능과 또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식별과 또 정확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는 사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예방하는 초기 개입이 될 것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예들은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또 그 빅데이터와 IoT를 활용한 도시나 지역의 인프라 및 복지 문제를 또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온라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심리 사회적 문제를 가진 개인들에게 또 쉽게 접근 가능한 상담도 제공하고 또 비상시에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상담이나 지원 또한 또 필요하리라 또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지역 사회 파트너십 강화로 지속 가능한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내용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사회복지관이 늘 변화했습니다. 저도 1999년부터 이제 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그러한 그 배드 니즈를 충족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복지관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혁신해야 되는 부분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금 뭐 서울뿐만이 아닌 지방에서도 이러한 동중심 이제 성동복지관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지역 밀착형 이런 중심 그리고 또 ESG 전략을 실현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늘 변화되는 또 사회복지 현장 속에서 좀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안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또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뭐 이게 강의 때마다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변화는 작은 데서부터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문에도 제가 뭐 예를 실어놨지만 이제 한강의 물의 근원이 태백산 중턱에 조그만 샘 솟는 물인 것처럼 조그만 변화들이 모여서 나중에 그게 법이 되고 제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행정 조직에 있어서 제일 작은 집단은 읍면동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지역 밀착형의 동중심, 지역 밀착형 이러한 그 실천들 또한 앞으로 이제 큰
변화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 중심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성장 발전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해서 또 구성원들로 하여금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또 그들의 의견,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또 직접 참여하고 이 또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전문 지식과 자원을 결합해서 리소스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실행한다면 지속 가능한 결과물을 또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로를 지역사회 파트너로 또 인식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또 필요한 자금, 시간, 노력, 인력 이러한 것들을 협력적으로 확보해서 제한된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모두가 동의하는 질적 사회복지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동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또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준비된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몰라, 나는 원고를 그냥 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8분이 걸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비밀 보장의 원칙은 없습니다. 네, 네 맞죠. 네, 그래도 같은 지역 사회에서 함께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자이신 과장님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드리는 분인데요. 이 함께 있는 지역 사회의 퍼블릭 섹터에 계시면서 원고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에 많은 기대를 갖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성동구청의 복지정책과장 정은숙입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어쨌든 저도 먼저 성동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설립 30주년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이렇게 생생하게 걸어온 발자취와 또 앞으로 나갈 비전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일이 아주 쉽지만은 않으시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신 저희 또 관장님과 또 이것 때문에 애쓰셨을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의미를 더 배가시키려고 오늘 기조 강연 해주신 또 저희 교수님께 또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성동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걸어온 30년은 사실은 개별기관의 30년이라기 그 의미를 넘어서 사실은 성동구 지역복지의 역사라는 의미에서 사실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에서도 아주 생생하게 30년 역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또 구청의 지금 현재로는 복지정책 과장이기도 하지만 91년도에 임용 후에 사회복 전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33년차 또 복지공무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상에서 본 내용이나 또 제가 또 걸어왔던 33년 안에 세월 안에서 굉장히 또 감회가 새롭다는 느낌으로 사실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러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정말 집값 하락과 자녀들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 주민분들 반발하시는 내용에 공공연의 사회복지사지만 좀 붕괴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요. 제가 여기서 써드렸지만 91년도에 성수일가이동에 그 당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었습니다. 배치받아서 정말 녹록지 않은 현장, 내가 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어떤 그런 가위 눌림이 있었을 때 저희가 93년도 12월에 복지관을 개관하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 지역을 함께 논할 민간 사회복지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했던 그런 기억이 제 안에 아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공공영역에서 2012년도에 사례관리 시작하면서 정말 고위기에 있는 분들을 만나 배웠을 때 또 복지관에서 함께하면서 정말 그분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같이 진지하게 고민했던 기억도 있고 정말 많은 민간 협력 사업들을 또 공동으로 같이 하면서 또 자부심도 느끼고 함께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걸어온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 역할 그 안에 그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정말 항상 든든한 조력자와 또 친근한 파트너가 돼주신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직책을 떠나서 개인적인 감사를 먼저 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조 강연이기도 한 자산 접근과 디지털 융합이라는 주제는
사실 제가 공공영역에 몸을 담고 있어서 더더욱이나 어떤 개별 기관의 발전적 단계로서의 미래라기보단 공공과 민간을 다 전체가 아우르는 저희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연대하고 지향을 해야 할 중요한 화두이고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발전적 미래를 자산접근과 디지털 융합이라는 관점으로 제안해 주신 것도 인상이 깊었고, 정말 복지 환경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사회복지사로서 저희가 갖춰야 될 가치나 기술은 굉장히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또 한 번 또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자산접근이라는 내용 안에서 교수님께서 자산 중심과 지역사회 중심의 결합으로 이 개별화 접근과 공동화 접근의 교집합이 점점 넓어지는, 점점 더 커서 결국은 더더욱이로는 정말 일치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고요. 저희가 자산접근 실천이라는 내용에 제가 좀 막 울림이 있는 멋진 정의가 있었는데요.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부합하는 사람 중심의 계획과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지역사회 참여를 상호 연결하는 일이 자산접근 실천이라는 정의가 저는 굉장히 멋진 정의로 마음에 와닿는데, 저희가 우선 그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유로 어떤 분의 삶을 사실 굉장히 그 주체에서 객체로 전락시키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심에서 내모으는 경우가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르신에게 여쭤보지도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도시락과 경로식당을 제안하거나, 이미 지역에 굉장히 끈끈한 관계망이 있으신데도 관계망 형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쭤보지도 살펴보지도 않고 낯선 관계망을 강요하듯이 연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그런 눈높이에서 누군가의 지역에서 어떤 분을 만나면서 너무 손쉽게 관객으로 몰거나 어떤 주체를 객체로 모는 일이 없는지에 대한 조금 세심한 되물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커다란 추구를 말씀해 주신 디지털 혼합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디지털의 가속화가 이런 참여와 관계망을 촉진하는 어떤 새로운 접근의 어떤 방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디지털화가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고립과 단절을 오히려 더 촉진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에 어떤 저희의 걸림돌이 될지, 아니면은 오히려 참여와 연결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될지에 대해서는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스스로 그 방향을 사회복지 현장에서 저희가 주도해 가느냐, 아니면 정말 그 디지털화의 자체에 주도당하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도성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새로운 관점과 역량이 저희 지역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비대면과 대면과 비대면, 또 아날로그와 디지털, 또 어떤 이 각각의 강점을 살려서 이 복지 현장에도 저희가 뭐 다른 영역에서 이 하이브리드 양문을 굉장히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저희 이 지역복지 현장에도 이 하이브리드 관점으로 새롭게 어떤 다양하고 새로운 실천 모델을 개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복지부나 지자체의 과제로 던져주신 내용들, 이런 어떤 그 디지털 기반 서비스도 시설의 어떤 평가할 때의 평가시 반영이 돼야 된다든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다면 예산 반영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서비스 개발을 할 때 민관 협력을 좀 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현장 인력이 디지털 역량을 키워 나가는데 저희가 더 어떤 그런 지원들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교수님의 제안도 굉장히 저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진지한 고민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은 이제 저희가 스포츠 경기처럼 한 명의 탁월한 선수보다 아주 탁월한 팀플레이로 시합의 경기를 승리로 이끈다고 합니다. 지역 현장에서 저희는 이런 자산 접근이나 디지털 융합도 역시나 개별 기관이 어떤 그 방향성을 보고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지역 전체가 얼마나 유기적인 팀워크 유지하면서 나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얼마나 지역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냐고 하는 그 잣대의 지역력을 중심에 두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걸어온 30년 동안 저희 성동에 그 더불어 사는 행복한 포용도시 성동을 멋지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저는 앞으로도 성동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이 또 든든한 구심점을 또 든든한 또 버팀목이 돼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멋진 미션, 변화의 시작, 더불어 행복한 꿈이 넘치는 성동이란 이 멋진 미션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주시는 그런 발걸음을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나무는 더 단단하고 더 하늘 높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간중간에 있는 마디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걸어온 30년을 또 재조명하시고 또 앞으로 걸어갈 비전을 또 살펴보시는 이 의미 있는 자리가 또 성동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아주 든든한 아주 멋진 그런 마디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또 고생하셨을 네,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다른 첨언이 필요 없을 정도로 김영득 교수님의 기조강연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요약해 주시고 또 토론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회복지사로 30년이 넘어가게 되니까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어쨌든 순리대로 또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서 다 되어지는 것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하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내 친구가 하고 내 이웃이 하고 아니면 내 왼수라도 합니다. 네. 좋아하는 사람들만 나를 도우는 게 우리를 도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명히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영득 교수님께 한마디를 부탁을 드릴까 했었는데 다른 네, 특별히 다른 이야기가 없으시다고 하셔서 그래도 귀한 강의 오늘 여기서 함께 해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세미나에 미리 개강 기념일 전에 이런 세미나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2시간 반 아주 꼬박 너무 열심히 열공 하셔서 너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